아,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실 저를 잘 기다리지도 않아요. 네. 제가 일단 강연 너무나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강연 들으면서 머리를 한 3번 맞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SNS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같이 좋아요를 계속 세고 있고요. 누가 봤는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을 반반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그 예비 장인어른께서도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는 그 얘기. 제가 조금 머뭇거리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은 거겠죠? 제가 아니, 상담을 하게 되는.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여기 많이 오셨겠어요? 저희가 공통 질문으로 또 준비한 게 있어서요. 또 관련된 주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과학자, 사회학자, 정책 이반자들의 협업이 조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거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제 비교 통계로 보면 거버넌스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공무원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일 안 하는 것 같고 뭐 복지 부동이고 이런 제가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그 비교 수치를 매겨보면 되게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그 순위까지 얘기하면 아유 그렇게 높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유능함이 있어요. 근데 그 유능함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뭐 사회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야의 1급 학자들을 정부가 초청해서 이야기 듣고 정책 마련하는데 그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아까 마지막 보여드린 슬라이드 때문이에요. 이게 10년이나 20년이 걸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A 정부였다가 B 정부로 바뀌면 옛날 정책 다 없애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번 법으로 정해졌던 제도들은 그게 그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바뀌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그거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요청해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10년 전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정부부로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삶의 조건은 그때 정해진 것들의 영향력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들어선 지도 2년 반밖에 안 된 정부가 만든 제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진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는 거는 과거로도 최소한 10년이나 20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계속 되물어야 되는 걸 통해서 그만큼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문을 당장 지금 양대 정당이나 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시면 사실 정답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좀 적어놨는데, 아까 300인 이상의 이제 사원이 있는 기업, 대기업 안에서는 남녀 임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평등했다. 오히려 여자가 더 많이 받은 적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평등은 그렇다고 하는데 승진에 대한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에서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남녀 차별 아닌가, 남녀 불평등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이제 하시는 것들이 네, 이제 네.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자기의 업무 성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인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효과만 돼도 훨씬 지금보다는 여성 정치인들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 이제 차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역량의 차이가 이 수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국회의원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여성 일반 기업 신입사원보다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녀의 차이라는 게 어느 수준에서는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을수록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여성이 어디에 지금 더 커미트먼트를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이 자식을 케어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가정을 케어하는데 훨씬 헌신과 관심의 커미트먼트를 두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대표가 된다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사실 거기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남자 정치인들만큼 자기만의 시간만을 지금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완벽하게 1대1로 남녀가 매칭이 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남자 대통령, 다음엔 여자 대통령,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일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대통령 시켜준다고 그러면 다 하실 겁니까? 하신다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시켜준다고 하면 할 겁니까?라는 거를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게 벼슬이고 권한이 있는 거지만 일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됐거나 뭐 30대 이후이신 분은 평생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뚜렷한 주관과 조건을 이미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선택의 어떤 이거 프로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남자가 A서부터 Z까지를 선택할 때 여자는 뭐 A서부터 P까지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녀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현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군대에 여자 장교가 남자 장교 수만큼 안 된다라는 질문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장교가 남자 장교랑 수가 같은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가? 군대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역할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타입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저희가 다른 비율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술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아마 군대에서도 지금보다는 여성 장교의 숫자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군대나 조직이나 대기업에서 남녀평등 운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AI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업무 자동화 이런 거 하시잖아요. 남녀를 비교해 보면 뭐 일종의 뭐 농사 짓고 무슨 중장비 다루고 낮에는 뭐 현장에서 뛰고 이러는 건 남성이 훨씬 잘해요. 근데 엑셀을 사용해서 정해진 고도의 규칙 안에서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건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컴퓨터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산화, 자동화, 심지어 AI까지 도입되면 가만히 놔둬도 여성들이 간부를 할 가능성이 훨씬 그게 사실 OECD의 예측입니다. 예. 근데 그 공장 자동화라든지 기술 없이도 남녀가 평등해야지. 저는 사실은 그 기술 발전의 어떤 그 흐름과 함께 같이 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저희 또 개인적인 질문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와, 네, 우리 학생이신가요? 네, 우리 학생의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생각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봤던 자료인데 우리나라 정치, 뭐 사법, 행정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자료에서 아마 10% 초반대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데 생각보다 뭔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국민들의 불신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데이터에 있는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슬라이드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좀 메모를 하셔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이나 신문 칼럼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 여러분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소득을 GDP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늘어난 분량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장 많이 한 나라가 대만인가 싱가포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945년 기준으로 거기가 몇 프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거기가 2000% 성장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2000%면은 몇 배입니까? 100%면은 한 배니까 20배 지금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계 1등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몇 프로 성장했는 줄 아세요? 4000%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신뢰를 안 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신뢰 조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그 서베이 모듈이 있어요. 제가 박사 받은 학교에서도 그걸 이제 개발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기관이었는데 이제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정부를 어떻게 지금 신뢰하느냐, 사법기관을 신뢰를 하느냐. 꾸준히 낮은데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4000%나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낮아? 근데 저는 최근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만이 어디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저희가 빠른 발전에 익숙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일종의 주마가평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 해외 여행에서 한 번씩은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관공서까지는 아니어도 뭐 교통 경찰, 그다음에 뭐 거리의 안전성,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이거 얘기하면 이제 뭐 국뽕 채널에서 맨날 뭐 한국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게 진실이라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진 만큼 우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개선되는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열의가 완전히 차갑게 식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혹시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조금씩 식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지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지금 높다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감시하거나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대에 그게 높은 나라들 명단을 한번 보세요. 대체로 그걸 높은 나라의 명단이 그 명단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서구 선진국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상당히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뢰를 하느냐? 그거는 뭔가 그 변화에 대한 전망보다는 무슨 그 나라의 왕이 너무 선하고 지난 70년간 너무나 잘 다스렸다. 나는 왕을 사랑한다. 뭐 이런 문화적 정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내부의 발전과 뭐 새로운 깨달음과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불만과 뭔가 그렇게 해서 저 권력을 잡은 사람들 내지는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적질하는 이 상황 자체는 지금까지는 그리 나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다음부터입니다. 아까 지금 그 관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한때 이제 58년 개띠가 인구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피크는 70년, 71년생이거든요. 제가 71년에 태어났습니다. 한 해 막 100만 명씩 태어나고.
그럼 제가 앞으로 제정신으로 투표를 몇 년간 더 하겠어요. 최소한 뭐 20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투표장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 2050년에는요 우리나라가 60살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정확하게 반반씩 됩니다. 그러면 60살 아래에서 3분의 1은 빼야 돼요. 왜요? 투표권이 없어서. 그러면 그 나라의 20대서부터 40대까지의 인생을 60살 넘은 사람들이 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 바람직한 미래라고 지금 상상할 수 있나요? 인구 구조는 이미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까지로 해가지고 인구 피라미드가 정해졌잖아요. 이건 비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태어난 애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주역이 되기 시작하는 정확하게 20년, 30년 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20년, 30년 후의 운명은 이미 인구 구조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작 고민해야 될 거는 무슨 이 대통령을 뽑느냐 저 대통령을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정책이라는 거를 20, 30년 동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지금까지 나왔느냐를 궁금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20, 30년 후의 미래가 지금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그러면 25년 후에 저희가 지금 2050년이 되는데 그때 저를 포함한 노인네들이 지금 투표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결정할 텐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정부를 불신하시거나 채찍질하거나 이런 거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트러스트가 낮다라는 거에 그렇게 그게 배드 사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러스트가 높으면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 속도를 지금까지는 유지를 해온 거예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또 멋진 또 질문과 또 열정적이고 정서로운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열정적인 강연과 그리고 아주 감사한 그런 답변까지 해주신 이원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